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19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푸는 기출문제는 단순히 답이 몇 번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더 탄탄히 하고,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집중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논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셔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답이 몇 번이다, 이것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왜 이것이 답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번 시간에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정책론 19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약간 특이할 만한 부분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는 기존에 쓰지 않았던 후기 산업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운동과 같은 기존에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영역의 문제들이 한두 문제에 추가되었다라는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회 합격 대책. 자, 그러면 우리가 20회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디에 어떠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특정 영역에서 몰아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정책 1장이라든지 3장, 그리고 5장, 11장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론을 공부하는데 약간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조사론 저와 같이 했죠. 사회복지조사론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대부분 한두 문제를 다 출제하고 있는데, 정책론은 나오는 장은 나오고 안 나오는 장은 안 나오고, 한 장에서 대거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어서 내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장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사회복지 정책론 학습 방법의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살펴봤더니요, 19회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살펴봤더니 1장에서 5문제나 나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라든지 원칙과 기능, 국가 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 운동이라든지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5문항이나 출제되고, 3장도 3문제, 사회복지 발달 이론과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5장을 보면요, 7문제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들,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든지 급여,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 등 5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5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고요. 6장에서 사회보장 제도도 나왔고, 여기에 보면 7장, 8장, 9장, 10장에서는 의외로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부분은 법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법에서 언급되어지지 않는 11장, 빈곤의 측정이라든지 자활지원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제도 꾸준하게 해마다 다수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장과 3장과 5장과 7장만 공부하더라도 무려 18문제나 4개, 절반도 안 되는 영역에서 14문항 이상, 18문항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실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은 어떠한 원칙과 기능이 있느냐라는 거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가치적인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과 가치는 좀 달라요. 가치는 선호도예요.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능력에 비례한 배분이다 그러면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있겠죠. 그런데 이 능력과 상관없이 배분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도 존재하죠. 그러니 이거는 원칙이라기보다는 가치인 거죠. 그죠? 능력에 비례해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의 평등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기회의 평등으로 배분할 것인지 이거는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시대의 가치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인지 이거는 가치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원칙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나는 n분의 1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나는 기회만 적어도 공평하게 제공된다 그러면 결과는 신경 쓰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부분은 원칙이라기보다는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것이 1번에 해당되고요.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경기가 엄청 발전해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호황이면 실업자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경기가 호황이니까 세금이 엄청 걷어져요. 세금을 엄청 걷어서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경기가 불황이 됐어요. 경기가 불황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겠죠. 구직급여를 받을 분들이 많으면 우리가 호황일 때 걷어들였던 세금을 갖고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요? 구직급여로 우리가 지출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걷고 경기가 불황일 때는 걷었던 세금으로 복지를 쓰고 이러다 보니 어떤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러한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적어도 어떠한 원칙이 있어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의 생활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최저의 생활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죠? 최저 생활의 보장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최저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문이다라고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거다?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사회 통합과 정치 안정화의 기능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능력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은 원칙 기능이기보다는 그 시대, 그 사람, 그 상황에 따른 어떤 가치, 선호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응시생들의 정답률을 보면 81%가 정답을 마킹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은 비례적 평등이라는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중 하나로서 사회복지 정책의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함이 있다는 것이죠. 가치는 여러분들 가치라는 것은 선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18회, 17회, 16회, 15회도 두 문제, 세 문제나 나오네요. 14회, 13회, 12회 등 다수 출제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단어만 보면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어디에 나오냐면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공공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을 때 뭘 할 수가 없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을 때에는 민간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민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민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된다. 정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뜻을 알면 좋겠죠. 비경합성은 뭐냐면 나 혼자 서비스를 받거나 10사람이 서비스를 받아도 받는 서비스의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조명이 밝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혼자 있어서 조명을 제가 다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분들이 오더라도 내가 받고 있는 조명의 양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이러한 것은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에 가로등 있죠. 공원의 가로등은 나 혼자 걸어가도 밝고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더라도 그 밝기의 변화는 없죠. 그런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그러고, 비배제성은 뭐냐 하면 내가 그것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기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막거나 배제하지 못하는 것을 비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벤치를 만들었어요. 벤치를 만들면 내가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내 땅이 아니라 공원에 만들었으니 이거는 내 거요라고 나의 주장만 해서 다른 사람이 앉으면 못 앉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공원의 벤치는 비배제성이죠. 내가 설치를 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어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과연 공항에 벤치를 설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경우는 나만의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 할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해서 시장이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본 지문은 그 중에서도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대칭적 정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누군가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에 내어 맡기면 정보를 많이 갖는 사람만 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정보가 약한 사람은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시장에 내어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대칭적인 정보에는 이런 게 있겠죠. 의료시술. 여러분들,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내어 맡기면 의사분들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진 않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다 청구할 수가 있겠죠. 수술하는데 이건 1억 들어요. 그러면 저는 왜 1억이 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의료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대칭적 정보의 예로 어떤 게 있어요? 도덕적 해이나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나 역의 선택은 특별히 비대칭적인 정보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죠. 아까는 공급자의 비대칭적 정보죠. 의료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역의 선택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험, 실비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누구의 정보가 더 많아요?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을까요? 저의 건강 상태는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역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내어 맡기면. 시장에 내어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곧 아플 것 같아. 난 위험적인 일에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위험에 노출이 심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죠. 왜? 내가 위험에 노출이 심한 걸 나는 보험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처럼 위험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역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덕적 해이는 뭐냐? 역의 선택을 했더니 이제는 나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 해이해지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나 운전자 보험 가입됐어. 그래서 운전하다가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래도 차 담벼락에 박아도 괜찮아. 어쨌든 나 운전자 보험 가입했거든. 이렇게 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어떤 거라 그랬죠? 기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효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것을 외부 효과라 그랬죠? 내가 매연이 아주 심각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매연을 나 혼자만 맡고 있나요? 아니죠. 나와 무관한 이웃들이 그 매연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피해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집 마당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좋은 공기가 그 나무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 좋은 공기를 나만 맡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웃분들도 내가 심은 나무에서 나오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거죠. 외부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때요? 매연이 나는 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실패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이 시장의 실패 원인인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담고 있는 내용은 공공재다. 공공재성이 높을수록 누가 할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공공재의 비경합 경제성과 비배제성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국가의 개입 18회, 17회, 12회, 11회 등 다수의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사회 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 사회 양심론은 양심에 기초하고 있는 것, 즉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 맞죠? 맞습니다. 자, 2번 음모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이 통제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은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게 통제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통제도 음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확산 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져 나가는 이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계적 전파라든지 지리적 전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위계적 전파라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된 데에서 발전이 안 된 곳으로 위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지리적이라는 것은 가까운 국가끼리 사회복지 정책이 뭐예요?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확산 이론은 이 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뭔가 만든 것 같은데, 이 시민권론은요 어떻게 되냐면 공민권에서 그 다음에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하시죠? 자, 공민권 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시민권, 자유권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유권. 처음에는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내가 노예나 이런 곳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사는 자유권을 얻고 싶었죠. 근데 자유권을 얻어도 뭐가 없으니까, 정치권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 생각을 발언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것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권에서 이제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요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회권. 나 한 사람, 개인이 잘 사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사회권으로서의 기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이 아니라 공민권, 공민, 시민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적인 민간, 이제 시민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시민권의 핵심이 자유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권,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흘러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죠. 산업화 이론은 뭐죠? 산업화 이론은 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산업을 통해서 발생한 자원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결국 복지가 발전되어졌다라는 이론이 산업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봅니다. 왜? 산업화가 많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산업화를 통해서 축적된 자본이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에서 사회복지는 발전된다라는 이론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은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률 62%입니다. 마샬의 시민권론은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같은 공민권, 그래서 공민권은
자유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정권은 정치권과 같은 겁니다. 정치권은 어떤 걸 얘기해요? 선거권, 내가 선거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내가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으로 발전되어졌다.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겠죠?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은 18회, 16회, 14회, 13회 등 다수 문항에서 출제되어진 이력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신빈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신빈민법은요, 여러분들 신빈민법은 신구빈법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개정빈민법, 개정구빈법 다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언제 1900, 네, 1900이 아니죠. 1834년에 신빈민법, 신구빈법, 개정구빈법, 개정빈민법이 만들어지죠. 이게 왜 만들어졌어요? 1601년에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으로 점진적으로 어때요? 구빈의 혜택이 늘어나죠. 구빈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반대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구빈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구빈법, 신빈민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정구빈법, 신빈민법은 1834년에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죠? 네,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입니다. 전국, 그러니까 정주법. 아무리 여러분들이 움직이더라도 구빈의 혜택이 다 전국 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 구빈을 받는 사람은 구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우월할 수가 없다. 열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고, 그리고 원내구호의 원칙입니다. 원내구호. 시설에 있는 사람을 구호해주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외에 정주법, 작업장법을 지나서 길버트와 스핀햄랜드로 가면 이 길버트와 스핀햄랜드는 원외,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시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풀어볼까요? 1832년에 왕립위원회를 조사를 통해서 1834년에 제정되었다. 맞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다른 말로 열등 처우의 원칙 맞죠? 원내 구제를 인정하였다. 아니에요. 원내 구제에서 다시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구빈 행정체계를 통일시켰다. 전국 균일 처우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빈민의 가치,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을 봤더니요, 다소 낮네요. 46%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빈민법은 작업장 활용의 원칙, 원내 구제의 원칙을 적용했다. 노약자, 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만 뭐를? 원내 구제를 허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18회, 16회, 15회, 12회 등 다수 시험에서 출제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에스핑 앤더슨.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읽는 교재가 있고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읽는 교재가 있으니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이 에스핑 앤더슨은요,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복지국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탈상품과 두 번째는 계층화의 정도에 따라서
탈상품 정도와 계층화의 정도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냐면 자유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 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조합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끝으로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나눕니다. 자, 자유주의 하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하시면 되죠. 보수주의는 누구? 조합주의 하면 생각나는 나라. 독일이죠, 독일. 독일이라고 생각하면.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할까요? 공공부조 중심의 사업을 합니다. 공공부조.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중심의 사업을 합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가장 보편적 복지를 실시합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업,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의 기준으로 분류했다. 맞습니다. 그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해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미국과 같은 나라 공공부조가 비중이 큰 국가이다. 맞습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니죠. 보수주의 국가, 독일 같은 나라는 사회보험을 의존하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리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여기서 탈상품화를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탈상품화는 뭘 얘기를 하죠? 탈상품화는 나의 노동을, 김진훈이라는 사람의 노동을 시장에 내어 팔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가 무조건 일해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탈상품화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럼 복지는 어디가 더 발전된 거예요? 탈상품화가 높으면 발전이 된 거고, 탈상품화가 낮으면 나는 무조건 힘들면 나가서 일해야 돼. 그럼 복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개념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층화는 뭐예요? 나쁜 거죠. 그죠? 계층화가 많다라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계층화잖아요. 그러면 계층화가 없다라는 것은, 낮다라는 것은 다들 보편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탈상품화와 계층화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높으면 계층화는 낮고, 탈상품화가 낮으면 계층화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지국가는 계층화가 보편적이면 계층화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예를 들어서 보편적, 여기는 계층화가 낮겠죠. 계층화가 낮으면 탈상품은 어떻다 그랬어요? 탈상품의 정도는 반대되는 거니까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의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뺀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절 보면 3번 57%가 정답을 잘 체크를 했습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주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 복지국가, 세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에스핑 앤더슨은 세 가지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16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속 한 문제 이상 꾸준하게 출제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라 그러니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후기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성들의 유급 노동 시장의 참여 증가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확산되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이제는 노동 시장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노동 시장으로 뛰어드니 일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거 맞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맞죠?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노동시장이 이게 잘 나가는 노동시장과 있는가 하면 계속 사양되고 있는 노동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근로 빈곤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번째, 국가 간의 노동 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인구 이동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이러한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경제 후진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일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동을 제공하고 그 급여를 받아서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국가 간의 노동 인구 이동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필요한 복지 재정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계속해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니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사회적인 위험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복지 재정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91% 아주 많은 응시생들이 정답을 잘 찾았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 17회 2문제, 15회 14회 2문제, 13회 12회 11회 등 다수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같이 풀어볼까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치예요. 가치. 가치라는 것은 선호도라 그랬죠. 선호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례적 평등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결과의 평등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의 평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봅시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는 이러한 것에 따라서 비례한 것 맞죠?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 맞죠? 옳은 것이니까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까요?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떠한 설명? 소극적 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극적 자유는 그럼 뭡니까? 적극적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고 소극적 자유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을 것은 소극적 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의 평등은 두 가지예요. 결과의 평등은 말 그대로 n분의 1 하는 것.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같이 나누어 주는 것과 말 그대로 결과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n분의 1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든 아이에게 10만 원씩 주죠. 그죠? 이것도 결과의 평등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를 갖게 해주는 것은 뭐죠?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어때요? 다 공공부조를 통해서 공공부조 받는 사람은 소득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를 보충해주고 소득이 이 정도면 이 정도를 보충해줘서 결과가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아지고 있죠.
이것을 결과가 같게 해주는 것, 이것은 뭐예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는 결과의 평등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소극적 자유는 어떻게 된다? 침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4번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이 불평등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회의 평등은 어때요? 기회의 평등은 말 그대로 기회를 통한 과정을 중시하고 이것만 주고 결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과정의 불평등이 상관없다가 아니라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기회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기회 평등은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가 아니라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어서 잘못돼 있는 겁니다. 5번 기회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인데 기회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평등은 기억하시죠? 어떤 거예요?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고 가장 소극적인 평등은 뭐죠? 방금 했던 기회의 평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고 가장 소극적인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65%가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18회, 17회에서도 2문제, 16회, 14회 2문제, 13, 12, 11, 10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문항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8번 볼까요?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요. 우리나라는 전물량 방식에서 지금 현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방법으로 바뀝니다. 전물량 방식은 절대적 빈곤 계측 방법이었다 그러면 중위소득은 상대적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전물량 방식이나 중위소득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죠. 전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엔겔지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측정하는 측정 방식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엔겔지수의 역을 곱하는 것은 전물량 방식이 아니라 반물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물량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다 계산하고 곱하기. 생필품이라는 것은 옷값이라든지 여기에 포함된 식료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먼저 품목을 계산하고 이게 기준 단가를 곱해서 이것을 뭘로 계산하는 빈곤선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전물량 방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계산 방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물량 방식이라는 그 중에서 식료품비만을 갖고 계산하는 것을 반물량 방식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엔겔지수는 뭐예요? 엔겔지수는 총 지출, 가계의 총 지출분의 뭐예요?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엔겔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식료품비와 엔겔지수의 역을 곱하라 그랬으니 한번 곱해볼까요? 식료품비 곱하기 이거의 역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엔겔지수예요. 이거 역을 곱해야 되니까 식료품비 곱하기 가계 총 지출이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 뭐가 나와요? 가계 총 지출이 나오는 거죠.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뭐라 그래? 반물량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2015년 이전에는 전물량 방식으로 빈곤선을 계측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다? 상대적 빈곤인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계측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왜 2015년이에요?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2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상대적 빈곤을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이다 라고 했는데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보통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비교예요. 주관적 빈곤이에요.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 난 못 사는데요. 그러면 이건 주관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그렇게 계측하는 방법을 라이덴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상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반물량 방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식료품에다가 엔겔 지수의 역을 곱하는 이렇게 역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의 설명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 방식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근거로 해서 빈곤선을 계측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상대적 빈곤 계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도 잘못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60%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엔겔수의 역을 곱하는 것을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반물량 방식이고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 계측 방법이다. 반물량 방식은 식료품비 비중 중에서 빈곤선을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계측하는 방법은 상대적 빈곤 측정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은 18회 3문제, 17회 1문제, 16회에서도 2문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 등이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정 분석은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치적,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과정에 대한 설명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산물 분석은 정책 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맞습니다. 산물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에 4번에 볼까요?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이것이 산물 분석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당이나 급여나 전달체계나 재정에 대한 이러한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물 분석 2번이 맞고 2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전부 다 맞고요. 성과 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성과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잘 달성했느냐? 그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건 맞죠? 옳지 않은 것. 과정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 분석은 어떤 거예요? 과정 분석은 성과 분석. 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은 뭐에 해당되죠? 객관성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것을 중시하는 분석 방법은 과정 분석이 아니라 뭐에 해당되냐 하면 성과 분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과 분석.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건데 이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과정 분석이 아니라 성과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답률을 봤더니요. 39%로 2번을 체크하신 분들이 더 많다. 2번은 뭐예요? 산물 분석은 정책 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 4번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4번과 2번은 같은 설명인데 연동되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18회, 14회, 12회, 11회, 10회 등 최근보다는 이전의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의 급여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급여 형태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서비스가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각종 서비스는 뭐에 해당된다? 현물 급여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어때요? 지금 최소 4개월부터 내가 일정 부분 고용보험을 납입했다가 잘리게 되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돈으로 나오죠. 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물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여기에서 요양급여 하니까 요양급여는 어떤 급여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병원비라든지 치료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양급여라 그러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병원이나 치료받은 것은 내가 서비스를 받은 것이잖아요. 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급여가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재가급여는 뭐예요? 내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서비스를 받은 것이잖아요.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현물급여가 맞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노령연금은 돈으로 받는 거죠.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급여가 맞습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현금급여냐? 보조기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주면요.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려받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 형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급여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해당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률이 1번에 65%가 정답을 잘 마킹해 주셨고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금급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급여는 16회, 15회, 14회, 14회에서 무려 3문제나 나왔네요. 12회, 11회 등 다수 문제에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자,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선별주의라는 것은 보통 보편주의, 선별주의 나오면 보편주의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누는데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죠? 공공부조죠.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수업 시간에 같이 했죠? 뭐가 있죠? 공공부조? 네,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네,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또 어떤 게 있죠? 네,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또 어떤 게 있죠? 네,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또 하나 얘기 안 했죠? 어때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뭐에 해당돼요? 공공부조에 해당됩니다. 공공부조에 해당되고 이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답을 찾아봅시다. 장애인연금 여기 있죠. 아동수당 뺍시다. 여기 없으니까 기초연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동수당은요.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사회수당 제도입니다. 사회수당은 가장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회수당이라 그러고 사회수당은 이런 거예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만 해당되면 받는 급여. 그래서 기초연금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65세 이상이면 받는 연금이긴 하지만 하위 70% 어르신만 주거든요. 상위 30%는 어때요? 선별해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수당은 어때요?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되면서 처음에 상위 10%를 배제했었어요. 그 상위 10%를 배제하는 순간 뭐였어요? 선별주의였는데 2019년부터 모든 아이에게 전체적으로 다 주기로 했죠. 모든 아이에게 다 줌으로 인해서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젠 가장 보편적인 사회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선별주의적 성격이 아니라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구조 이 5가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정답률 66%에 해당됩니다.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으로서 보편주의적 제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19회, 18회에서 한 문제, 17회, 16회, 14회 등 최근에 꾸준히 출제되어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번 같이 풀어볼까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전달 체계라는 것은 어떤 통로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루트로 전달되어지느냐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나라는요. 법이라든지 정책이 만들어지면 어디에서? 우리 사회복지 쪽은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지죠. 보건복지부에서 어디로 내려가죠? 시도로 넘어가죠. 시도에서 시군구로 넘어갑니다.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넘어가죠. 읍면동에서 누구한테 가요? 클라이언트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관여할 수가 있어요? 민간 시설에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로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민간 위탁사업도 있고 시군구에서 민간 위탁사업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읍면동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요? 공행정이라 그럽니다. 공행정. 그래서 공공전달체계라 그래요. 공공전달체계. 그리고 이 시도에서 여기 민간시설로 가서 민간에서 클라이언트로 가는 이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민간 전달체계라고 합니다. 민간 전달체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둘 다 존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전달체계는 핵심은 뭐예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이라는 뭘 통해서 또 민간 시설이라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전달체계는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 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격 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전달체계라 그랬는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지금 가격 기구를 매개로 해서 상호작용되고 있나요? 아니죠. 어떠한 서비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거치면서 선별적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가격 기구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매개로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 기억은 일단 옳지 않습니다. 니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이다.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이게 조직이고 이 안에 담당 공무원과 이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인력에 관한 얘기이다. 맞죠? 리을.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서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있죠. 각 읍면동마다, 각 시군구마다, 각 시설마다 이거 결국은 공간적으로 분리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은 가격기구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62%가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전달체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인 거죠. 그 방식에 가장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전달체계의 변화가 최근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많이 반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할당의 원칙이다. 할당의 원칙을 보면, 할당의 원칙을 쭉 나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속적 욕구, 기속적 욕구에 의해서 할당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여 보상에 의해서도 할당이 되어질 수가 있고, 세 번째 진단적 욕구, 진단적 욕구에 의해서도 할당되어질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할당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욕구에 따라서 기여 보상의 욕구에 따라서 할당이 되어지는데, 기속적 욕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속, 어떤 인구 사회학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있죠? 아동수당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죠. 기여보상, 기여보상은 어떤 거예요?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수급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죠. 사회보험.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는 기여했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의사상자라든지, 의사상자는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의사상자는 어떤 사람을 의사상자라 그러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의사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은 의상자. 그래서 죽거나 다친 사람을 합친 용어가 의사상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진단적 욕구라는 것은 누군가가 진단을 해서 욕구를 반영하는 거죠. 요양등급, 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중증으로 진단이 받으면 요양등급 1급, 경증으로 받으면 요양등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있죠. 이렇게 누군가가 진단에 따라서 뭐예요? 1등급은 더 많은 서비스를, 많은 시간을 받게 되는,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진단적 욕구라 그럽니다. 자산조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예요? 자산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공공부조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할당의 원칙을 보면 자산조사가 가장 선별적, 이것까지 기억하시죠? 그리고 기속적 요구가 가장 보편적 성향이 있다. 우리가 앞 문제에서도 그랬죠. 아동수당이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 다른 말로 우리 사회수당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사회수당은 기속적 욕구고, 사회보험은 기여보상적 욕구에 강하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의 형격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풉시다. 자, 연령 있죠. 연령 뭐에 해당돼요? 기속적 욕구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아동수당, 아동이면 받을 수 있는 연령,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산조사 여기에 있죠? 네, 맞습니다. 기여 여부 여기에 있죠? 국가유공자라든지 이것도 맞습니다. 진단평가 여기에 있죠? 요양등급? 예, 맞습니다. 최종 학력을 갖고 우리가 수급 조건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아마 100% 정답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때요? 96%나 여기에 잘 정답을 찾으셨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19회, 18회 한 문제, 17회 한 문제, 16회, 14회 등 다수 시험에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재정은 주로 민간 기금에 의존한다.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 정책은요, 주로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 의존합니다. 대부분 공공에서 위탁받아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재원은 주로 공공에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옳지 않고요. 사회복지 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 재분배이다. 맞죠? 우리 사회복지 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기능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앞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봤죠? 그래서 맞습니다.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그랬는데 역진적이 아니라 뭐일 때? 누진적일 때. 조세는 누진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뭐에 비해서? 사회보험에 비해서 누진적 성향이 조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조세가 역진적일수록이 아니라 누진적일수록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회원 국가의 평균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 재분배,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작년에 18회 시험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의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때 보기 정답이 뭐였냐면 정액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률제, 그 다음에 연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18회 기출문제만 풀었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이 뭐예요? 연동제일 때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정액제일 때가 가장 적고요. 그러면 봅시다.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아니죠. 언제가? 연동제일 때가 정액제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제가 가장 크죠. 정액제는 뭐예요? 잘 살든 못 살든 프로그램 이용료는 5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모두 다 10,000원을 내야 되는 게 정액제예요. 정률제는 어떤 거예요? 소득에 비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0원, 수급자는 0원, 그 다음에 일반은 뭐 15%에서 뭐 1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아니면 소득의 10%, 20% 이렇게 내는 것을 정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큰 것은 뭐냐 하면 정률제입니다. 이 정률제는 뭘 반영하고 있냐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소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뭐예요? 세금을 더 내고 있잖아요. 이처럼 연동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뭐다? 연동제이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생의 정답률을 보면요. 2번 84%로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2번 맞고요. 나머지 보면 1번은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재원은 주로 공공재원에 의존한다라는 거, 3번은 조세가 어떨 때 누진적일수록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크다라는 거, 4번은 OECD 회원 국가의 평균보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낮다라는 것, 5번이 우리가 잘 안 들었던 것인데 사회복지 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정액제보다 연동제일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은 18회에서 3문제나 무려 나왔습니다. 16회도 2문제, 14회도 2문제, 14회 3문제네요. 이렇게 11회 2문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는 상당히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력,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적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것이죠. 자, 1번.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 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일한 전달 체계보다 다양한, 그래야 우린 뭐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도 우리는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전달 체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죠. 옳은 것은 이것은 틀린 것. 자, 2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아니죠. 우리가 앞에 1번인가 문제 풀었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어디에서? 공공에서 하는 것이죠.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이 높은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것이고, 이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것은 어디에서?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도 잘못됐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의 정보의 불안정성,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옳은 것은 3번에 해당되고요. 4번, 공공 부분의 전달 체계는 경쟁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아니요. 공공에서 실시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성향을 공공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성향이 강한 것을 공공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수급자들에 의해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재화나 서비스예요. 오용과 남용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82%가 3번을 잘 마킹했고요. 1번,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등 다양한 전달 체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2번,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공공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공 부분 전달 체계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번,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도 수급자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 19회에서 18회에서 16회, 13회 등 다수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자활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자활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배웠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사업 중에 하나죠. 사회적 경제에는 어떤 게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죠.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자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경제에는 4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의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어디에서 하냐면 고용, 노동부에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고요. 마을 기업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디서 하냐면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어디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하나인데 사회적 경제에서 사업은 4가지예요. 그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사업인데 그 주무부서가 각각 다르죠.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주무부서가 다 다르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맞습니다.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한다. 당연히 이 사업자, 자활기업은 뭘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자로 합니다. 과거에 자활기업은요,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 각각 n분의 1로 사업자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계약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해서 요즘은 2사람 이상이 하더라도 1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은 주무부서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자산 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 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를 포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활 사업을 하지 않겠죠. 자활 사업을 하는 순간 이것이 소득 환산액에 산정이 돼버리면 탈수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탈수급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득 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희망키움 1, 희망키움 2 사업 있죠. 이러한 사업을 자산 형성 지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다? 소득 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역 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 욕구를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당연히 이러한 교육을 병행하면 좋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35%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 4조에 의하면 자산 형성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공공부조 관련 문제는 19회, 18회에서 3문제, 17회에도 2문제, 16회에도 3문제 이렇게 최근에 아주 많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회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긴급전화 1391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391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391 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1391 전화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선 틀렸습니다. 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피해 아동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 4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기출문제를 직접 출력하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나눔의 집 출판사에서 지금 기출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 출제자가 의도한 바대로 문제를 수정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큐넷에서 다운받으시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면 정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냐면 1, 2, 3, 4, 5번으로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문제의 원형은 어떻게 됐냐면 디귿이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래 문제 실제로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여기가 뭐였냐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응급 등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원래는 틀렸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요? 리을과 리을이라 해야죠. 니은과 리을이라 해야 되죠. 그런데 보기에 불행하게 니은과 리을이 없습니다. 보기에 없는 문제를 잘못 출제했어요. 그래서 답이 없으니 결국은 최종 정답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17번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맞은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갈까요? 한 10초만? 1분만? 19회 출제에서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19회 그 기출문제에서요 가장 비참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정답이 1, 2, 3, 4, 5번인 문항이 무려 3문제나 됩니다. 출제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출제를 잘못한 것이 무려 3문제, 그리고 정답이 2개인 경우도 1문제가 있을 정도로 총 4문제가 출제를 잘못했어요. 그런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금은 허술했다, 뭐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땠냐면, 저한테 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연락을 많이 해요. 교수님, 저 이번에 3문제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교수님, 저 1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나중에 전화가 닿았는데 어떻게 전화 온 줄 아세요? 교수님, 저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요. 3문제나 틀렸는데 합격했대요. 야, 1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3문제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문제 자체가 잘못된 문제가 4문제다 보니, 운이 좋은 사람은 이 4문제가 실제 자기가 체크했던 것은 틀렸는데 4문제가 전부 다 맞은 것으로 바뀌면서 무려 4점의 점수 차이를 극복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 이거 19회 기출문제의 여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나눔의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꿨어요. 원래 의도대로요. 그래서 시도, 시장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보호의 역할을 한다. 누가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은 19%인데 이거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항, 원래 문항 자체는 오류가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맞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개요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18번 같이 풀어보죠.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공공부주의 성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법은 언제 만들어져요? 2005년에 만들어져서 2006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언제 동안? 5년간만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어요. 한시법. 그런데 언제요? 2005년이니까 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 한시법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부터 어때요? 지금과 같은 그냥 쭉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뭐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는요, 직접 지원과 뭐가 있냐면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에는 뭐가 있냐면 교주의 사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사회복지 서비스. 기는 뭐예요? 기타. 연계 지원은 어떤 것이냐면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그래서 직접 지원에는 생교주의 사기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계 지원이 있는데 연계 지원은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교주의의 사기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런데 이거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뭐예요? 4가지의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의 서비스에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지원과 그 다음에 기타가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유는 맞습니다. 2번, 긴급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이죠.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과 민간 단체와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여기에 직접 지원과 연계 지원이 있다라는 건 맞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 종사자도 당연히 이러한 조건이 되면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약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긴급복지 지원은 나머지 법을 받고 있는, 나머지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을 긴급복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5번은 잘못되어 있는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보죠. 정답률 72%고 재해구호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과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어떻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것에 의해서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긴급복지 지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제도, 긴급복지 지원은 뭐예요? 공공부조제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19회, 18회에서 3문제, 17회에서도 2문제, 16회에서도 3문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간 사회복지 정책, 방향, 내용 등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맞고요. 여러 사회복지 정책 실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운동도 정책 실천 중에 하나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경우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좀 낮으나 될 수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잘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운동을 통해서 특정 사회복지 정책이 선거 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도 있죠. 1990년대 국민 최저선 확보운동과 사회복지 입법 청원운동 등이 뭐다? 사회복지운동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89%고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복지 당사자인 시민 대중은 물론 사회복지 부분에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에 직면하기 전에 미연에 준비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건 맞죠.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해 두시고 사회보험은 위험 이전과 위험의 강범위한 공동부담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죠? 공동부담 맞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건강이 좋은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그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형태인 거죠.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예를 들어서 산재가 발생하면 평균 임금의 얼마를 줘요? 70%를 주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너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딱 미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그 내용 안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2%가 정답을 잘 마킹하셨습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자산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은 공공부조제도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특징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정책뿐 아니라 법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금제도의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습니다. 적립 방식, 적립 방식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는 수정적립 방식, 그래서 적립 방식에 가깝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 방식은 어떠한 기금 확보가 용이하고요. 기금 확보가 용이하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본 축적. 자본 축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내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건강보험은 세대가 아닌 상대적으로 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긴 했는데 교수님 그렇게 적으면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적립 방식은 연금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어떤 방식을 취한다 그랬죠? 수정 적립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금 확보라든지 자본 축적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어때요? 우리가 내면 그것이 바로바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축적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대한 기금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채도 투자하고 국가 사업에도 투자하고 하다못해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금 제도는 적립 방식이면서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냈다가 내가 나중에 후대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내가 적립했던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내 재분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냈다가 나중에 우리 세대가 다시 받고 있는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과 방식 건강보험은 어떤 식이냐면 원래 필요한 예산을 원래 걷어서 원래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걷어서 원래 지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낸 것을 갖고 이제 유년 세대나 노년 시대들이 나눠 갖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 되면 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그해 걷어서 그해 쓰는 것을 부과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1번.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적립 방식은 부과 방식에 비해서 세대 내 재분배 효과가 크다. 적립 방식은 자기가 냈던 것을 나중에 자기가 받기 때문에 세대 내 재분배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2번 부과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 자본 축적 효과가 크다.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뭐가 적립 방식이 크죠. 지금 적립해서 돈을 계속 우리 연기금은 지금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부과 방식은 적립 방식에 비해 기금 확보가 더 용이하다. 아니요. 돈이 필요한 경우는 뭘 하고 있어요? 연금. 그래서요. 복지가 발전된 나라에서 처음에 이 연금 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기금 확보라든지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이 기금 확보 능력이나 자본 축적의 기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기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률을 살펴보면 1번 42%가 1번을 잘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적립 방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적립 방식은 부과 방식에 비해 자본 축적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립 방식은 부과 방식에 비해서 뭐다? 기금 확보가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은 17회, 15회, 13회 등 시험에 출제된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가 징수한다 그랬는데 고용보험은 언제부터? 2011년부터 통합징수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그래서 이 2011년 이전에서는요, 각각 고용보험은 따로 고용보험에 관련된 그 고지서가 나오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고지서가 따로 나오고, 연금은 연금 고지서가 따로 나오고 이랬었는데, 2011년부터 통합징수가 적용이 되면서 건강보험에서 이 5대 보험을 한꺼번에 통합징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 보험에 대한 금액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건강보험에다가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가징수한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2번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모든 국민? 아니죠.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어때요? 적어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상호 협약이 이루어진 그 나라끼리만 서로 고용보험에 대한 적용을 각각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 구직급여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뭐예요?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대기기간이 얼마예요? 7일입니다. 7일 동안은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어때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도 있죠. 산재는 며칠이 대기기간이에요? 산재는 3일 동안이 대기기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포함된다.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포함된다. 이것이 정답에 해당되고요. 고용보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된다? 아니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죠. 고용보험의 재원은 어때요? 우리가 구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자가 각각 반반 부담하는데 구직급여 말고 또 어떤 급여가 있어요?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100% 내고 있죠.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는 어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100% 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 71% 잘 체크해 두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번 실업급여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 18회, 15회, 12회 여기에서는 좀 적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법제랑 연결해서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3번입니다.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자, 공공부조 제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많이 하죠? 조세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기반으로 하고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부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위험 미발생 집단에서 위행 발생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죠?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계속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전되고 있죠. 위험이 유지됐다라는 것은 미발생된 것이고 실업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은 위험 발생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낸 고용보험을 누가 그것을 혜택을 보고 있어요? 실업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니 이거는 수평적 소득 재분배에 해당되죠. 내가 맞고 실업자가 소득이 적다 이러한 개념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소득 재분배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리을 재원 조달 측면에서 부조 방식이 보험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부조 방식은 어떤 거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어떤 성격이 있죠? 돈을 왜요?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훨씬 크죠. 그래서 보험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전부 다 맞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낮은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데 5번 49%가 정답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특징입니다. 24번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면 우리가 기억해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1989년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요. 처음에 건강보험은 조합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조합주의 방식이었는데 2000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행정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통합주의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뭐는 통합이 되지 않았냐면 재정만큼은 아직 통합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어떻게 됐어요? 재정까지 완전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하나로 묶여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재정이 분리돼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무 가입할 수가 있다. 아니죠. 건강보험은 어때요? 강제가입입니다. 강제가입. 우리나라는 강제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조합주의 의료보험 제도가 통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변경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도 어떤 수직적 재분배가 있어요. 왜?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국민건강보험도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정률제. 많이 번 사람은 그 많이 번 사람의 비율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 6.5%,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6.5% 이러한 식으로 정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수직적 재분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건강보험은 뭐보다는 수직적 재분배가 약하겠어요? 조세를 기반으로 한 것보다는 수직적 재분배가 약하다. 이거는 맞는 것이죠. 그러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률제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냐?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누구예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 항상 보험자는 누가 된다? 공단이 된다라는 것 연동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보수 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한다 그랬는데 평균이 아니고요. 그냥 월 보수액, 보수월액이라는 것은 월 단위잖아요. 그래서 보수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이 무의미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정답률 46%고요. 건강보험의 납부 측면에서 소득에 따라 정률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라는 거.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18회, 16회, 15회, 13회 등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사회복지 정책 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 후에 평가하는 것은 결과평가예요. 그죠? 잘못됐네요. 그리고 정책 집행 중간에 평가되는 것을 우리는 과정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크로스 잘못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괄평가는 맞습니다. 효율성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투입된 자원과 자원 대비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약간 이쪽으로 갔고요. 정책 집행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목적이 달성됐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 평가죠. 그래서 여기도 약간 크로스돼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80%가
정답을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1번 과정평가는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결과평가는 집행 후에 정책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효율성 평가는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효과성은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출제 경향 17회, 15회에서 두 문제, 14, 13회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정책론도 같이 풀어봤는데 여기에서 조금 난해한 문제, 한두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출제되었던 경향을 잘 학습하시면서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더 탄탄하게 보강하는 그러한 공부, 정책, 전략을 수립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19회 기출문제 풀이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